강호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블록체인 쪽도 사실은 이게 이슈가 되고 언론에 나온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 2, 3년? 2016년, 17년 전부터 많이 이제 인구의 회자가 됐는데, 사실 그래서 블록체인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코인 사고 파는 거, 뭐 그래서 뭐 사기다, 먹튀다,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가지고 여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근데 사실은 코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의 결과물로 그냥 일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뭐 인터넷처럼 어떤 IT를 쉽게 또는 편리하게 우리 생활에 접목하기 위해서 나온 어떤 이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죠.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일반에 대해 이야기는 제가 좀 그냥 스킵을 하고 이걸 실제로 활용해서 이제 저희 회사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블록체인 일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그럼 이거를 이제 결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결제 상황은 어떠냐? 뭐 잘 아시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문제점 위주로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티오스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블록웨어에서 착수를 해서 2년여에 걸쳐서 이제 플랫폼을 완성하고 이제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티오스 프로젝트는 기존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을 했느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블록체인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데이터의 분산 저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IT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는데요. 고가 이제 블록체인의 데이터 분산 저장하고는 조금 다른 게,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그냥 앞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장기의 졸처럼 뒤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데이터가 임의적으로 조작이 안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분산 저장, 각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 이제 PC들, 개인의 PC나 기업의 서버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의 데이터에 검증도 하지만은 저장을 하면서 백이 안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데이터를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업에서 많이 쓰는 ERP 시스템 중에 독일의 SAP사가 만든 SAP ERP가 왜 전 세계적인 점유율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SAP의 그 SAP의 ERP 데이터는 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 백워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회계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정부에서도 SAP로 ERP를 구축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믿고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떤 데이터도 그런 의미라고 일단 생각하시면은 개념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블록체인을 이제 크게 운영 형태적으로 나누면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라이트코인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중적인 그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퍼블릭이라는 이 내용이 붙은 거는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그 해시 파워, 자기 컴퓨팅 파워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반면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거는 그냥 리플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마 시가총액으로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 정도 되는데, 이 프라이빗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일반 대중이, 퍼블리션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리플닷컴, 리플을 만들고 어나운서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리플닷컴이 지정된 서버에서 이 블록체인 데이터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6년도에 처음에 그 이제 리플 포유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리플이 세계적으로 각국의 그 공인 거래소를 한 개씩만 뒀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그때는 원래는 리플이 아니고 XRPTrade.com이라고 이제 공인 거래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처음 2016년도에
CTO로 입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죠. 그전에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그래서 그때 뭐 리플이 돼가지고 이렇게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128군데 그 인증 포스트가 있습니다. 뭐 지역적 어떤 배려를 해가 뭐 모스크바, 서울, 동경, 뭐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 미국 동부, 서부 뭐 이렇게 해서 128군데 인증 노드를 깔아놓고, 물론 이제 그게 오픈되어 있지는 않죠. IP도 모르고 서버 이름도 모르고. 리플 네트워크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데이터들이 128군데 동시에 프로파게이팅이 되면은 그때 50%를 넘는 인정, 그러니까 저기 승인을 받으면은 그 데이터가 블록을 한 게 쌓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은 효율성입니다. 프라이빗 퍼블릭 블록체인이 대중이 다 참여한다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2009년에 만든 나카모토 사토시의 원래 개념에는 가장 맞는 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죠. 누구나 다 공정하게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블록 사이즈도 점점 갈수록 쌓이고 커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오래된 PC를 쓰는 사람은 네트워크에 참여 하는 기여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해시파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뭐 공정하고 투명하고 대중적이긴 한데 사실 이걸 갖고 어떤 IT적인 구현을 하기에는, 이 플랫폼 위에 올리기에는 효율성, 흔히 말하기에 저희들 말 스케일러빌리티가 떨어지고 어떤 그런 뭐 거기에 따른 속도 뭐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대체하는 개념으로 프라이빗이 최초로 나온 게, 최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2013년에 이제 리플닷컴에서 만드는 리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속도도 빠르고 효율적이고 뭐 이렇게 한데 대신 리플닷컴이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를 어떻게 믿냐? 뭐 불경기가 오니까 정부에서 돈을, 그때 글로벌 그 경제위기 왔을 때 미국 정부에서 막 달러를 찍어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상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폭락을 하고 돈으로 물타기를 하니까 이제 정부도 물론 이제 정부는 공공의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은 이게 확실하게 뭐 신뢰가 불변한 그런 게 아니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실 이런 걸 만드는 건데,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퍼블릭 블록체인에 뭐 대응하자면 아까 말한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의도된 계획적인 경제 행태 뭐 그런 거라고 뭐 치부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좋은 점만 결합을 해서 뽑아서 실제 이제 IT 구현을 해보자라고 개념이 나왔던 거고요. 뭐 당연한 것처럼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프라이빗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워드 데이터 그 매니플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안정성이 되고 그게 이제 보안성을 담보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나왔고요. 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장점을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고 어떤 결제에 대한 신뢰, 가치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가 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제로 상용화가 돼 있는 블록체인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은 화폐적인 가치보다는 데이터 처리적인 가치가 많습니다. 뭐 IBM이 글로벌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는 걸 보면 물류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한국 도착할 때까지 중간중간 뭐 선적하고 배에서 운송하고 하역하고 창고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딜리버리 사까지 올 때까지 중간중간에 데이터 상태, 어디에 도착했고 어떤 상태, 이런 거를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인증만 되면은 그게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여러 가지 보안 절차로 인증만 되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서 그 데이터가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물류 데이터로 비즈니스 모델에 더 많이 이제 적용이 돼가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결제라는 것은 화폐의 어떤 가치를 담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부하고의 관계,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금융이 어느 나라든지 보수적입니다만은 한국은 항상 보면은 IT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전산 뭐 다운사이징, 옛날에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서버로 내려갈 때도 보면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일 늦게 시작한 게 금융 분야였거든요. 광주은행에서 90년대 하반기에 90년대 말쯤에 다운사이징을 했다가 뭐 시스템이 안 돌아가가 다시 메인 프레임으로 백오덕하고 이런 것처럼 돈하고 관계되는 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제라는 게 뭐 최근에 저기 신현성 대표가 뭐 만드는 테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본 블록체인 결제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시중에 이렇게 확산이 되지 못하고 하는 게 정부하고 기존의 금융당국 이런 거하고의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확산이 안 됐고 개념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안정성, 보안성이 결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의 기본하고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결제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이제 맥킨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원래 2019년이 전체 글로벌 결제 시장이 한 2조 달러가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암호화폐 결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정부 당국 뭐 승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결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수천억 달러가 증가할 거다. 그 말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 메이저 암호화폐 시총 규모가 이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2년이 되면은 본 것처럼 약 3조 달러가 된다. 예. 그래서 결제 시장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돌아도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진입을 해야 되겠다고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탐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BNP 파리바 쪽에 어나운서를 보면은 전자결제가 지금 전체 결제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페이. 중국이 참 뭐 아시다시피 카드 세대를 건너뛰어서 현금 결제에서 바로 스마트페이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 보면 좌판하는 할머니도 알리페이로 결제를 받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게 결국 필요해 그거죠. 다른 나라는 다 이미 뭐 카드나 뭐 내지는 뭐 온라인에서 뭐 결제를 하고 이러는데 현금을 쓰다가 중국 정부 이제 공산당 정부의 특수상 드라이브를 걸 때 한 단계 건너뛰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도 있고 실제로 시장 상황이나 IT적인 어떤 뒷받침이 급속도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하면서 바로 이제 저기 스마트페이로 넘어간 케이스인데요. 이게 뭐 전체 결제 시장의 증가율하고 증가 어떤 추이랑 비슷하게 나가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뭐 암호화폐가 돌았다는 걸 지금 가정을 빼고 지금 추정을 한 거고요. 암호화폐가 들어오면은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실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전자결제로 다 포함이 되면 이제 이 포션은 40%를 넘어서서 50~60%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기존의 결제 시장, 흔히 말해 우리가 이제 카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저도 지갑에 현금 하나도 없이 뭐 일주일, 보름 이렇게 살아도 내가 현금이 없는데 이런 걸 거의 못 느낍니다. 뭐 길 가다가 무슨 뭐 포장마차에서 뭘 떡볶이를 사 먹을 때 아니고는 현금에 대한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러면은 카드 결제가 아주 완벽한 그 현금을 대체한 좋은 시스템이냐라고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결제자하고 결제처, 가맹점 사이에는 거쳐야 되는 게 벤사, 온라인 같으면 PG사, 그 다음에 실제 그 카드사, 그거를 전표를 수거하고 정산을 해주는 은행, 이런 단계를 거치죠. 이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는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빨리 결제를 해줘도 고객이 가맹점에서 걷고 난 다음에 그 가맹점 사장이 정산을 해가지고 카드 매출을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는 최소 3일 이상이 걸리거든요. 3일 만에 해주는데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삼성 SDS에서 최초로 근무했던 삼성 카드 전산팀에 있을 때는 보통 보름이었습니다. 뭐 뽑아가지고 다 검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은행하고 또 시제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한 보름 만에 했거든요. 그 말은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운영 자금을 그동안 버텨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100만 원을 팔았지만은 100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한 뭐 빨라야 3일? 일주일 뒤에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재료 사고 아르바이트 월급 주고 해야 되는 거를 버텨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게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카드사가 사용자한테는 편하지만은 이제 불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결제 플랫폼이 바뀌어지면은 흔히 말하는 P2P죠. 결제자하고 결제처가 다이렉트로 붙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시스템은 돌아가야 되지만은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자, 블록체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느끼는 그런 문제점이 가격 변동성, 느린 속도, 보안, 사용처 뭐 직관적으로 들으시면 아시겠죠. 일본이 한 3, 4년 전 2016년 이때부터 동경시내 가면 우리 같으면 하이마트 같은 데죠. 빅구 카메라라고 빅 카메라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 발음은 빅구 카메라라 그러더라고요. 양판점인데 뭐 전자제품하고 이제 하는 큰 이제 대형 마트죠. 브랜드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데가 그런 그 빅 카메라 빅구 카메라 안에 매장들하고 뭐 개별 매장하고 다 합쳐서 한 2만 군데가 넘게 있었습니다. 2017년 17년 정도까지도. 근데 오늘 노트북 하나 팔고 비트코인을 뭐 0.2개를 받았는데 막 바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시장에 못 내다 팔고 뭐 며칠 지나고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걸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루에도 뭐 4, 50%씩 이렇게 오르고 내렸으니까. 요즘은 보니까 한 5% 선안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아주 적더라고요. 비스미나 업비트스 보면은.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가격 변동성이 1%라고 해도 민감하죠. 100만 원 받았는데 다음날 결제하려고 99만 원밖에 안 줘. 이러면은 뭐 사장님 입장에서는 받기 싫겠죠. 그래서 그런 가맹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직접 비트코인으로 결제만 되는 상징적인데 그런 데 말고는 사실은 지금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또 느린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그 메인넷들의 코인들은 빨리빨리 뭐 15초 만에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0분에 한 번씩 블록 갱신이 되고 그게 블록에서 승인을 받아가 최종적으로 최종 컨펌이 날 때까지는 6블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걸리죠. 이제 가정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사들고 집에 가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물건을 판 사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까 결제하신 비트코인이 블록에서 승인이 거절돼가 다시 백오더가 됐다고 와서 다시 결제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쓰는 사람이나 받는 그 가맹점 사장님이나 이게 새로운 개념이고 신선한 것 같은데 뭔가 많이 불편한 거죠. 저희 블로그가 이제 티오스 프로젝트라고 여기 보면은 T.OS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음을 티오스라고 그러는데 티오스 프로젝트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어떻게 도입했냐면은 왼쪽에 있는 TOSC, 티오스 코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티오스 P하고 두 가지 암호화폐를 만들었고요. 뭐 예상하시다시피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던 장점을 결합하려고 한 거고요. 티오스 C, 티오스 코인은 지금 한국 국내 원화 시장에는 아직 상장이 안 되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코인베네나 홍콩에 있는 비트프렉스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가 되는, 즉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성도 있고 거래가 되는 코인이고요. 티오스피는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 네트워크망을 따로 갖추고 있고요. 그 목적은 빠른 처리 속도하고 리소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다만 리플하고 다른 거는 티오스피는 거래소에 상장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고정 가격, 요즘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고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사고 파는 순간 가격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결제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현금하고 1대1 등가로 교환해주고 그다음에 현금이 정산이 되고 나면 소각이 되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뭐 명절 때 집에서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면은 현금 주고받기가 정산이 힘드니까 바둑돌로 하지 않습니까? 뭐 흰 돌은 100원, 뭐 까만 돌은
뭐 1,000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같은 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통해서 결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생태계를 보면은 중간에 이제 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퍼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들 결제 플랫폼의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키퍼가 인터페이스하는 그 생태계의 각 끝단들이 가맹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풀어서 보면은 사용자는 앱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다음에 저희 티오스 코인을 환전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뭐 카드로 치면 선불 카드 충전하는 개념이죠. TOSP로 충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들은 가치 변동성이 있는 시장 거래 코인이고 왼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결제만을 위해서 돌리는 대체 어떤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 대체 도구로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키퍼에다가 샌드를 하면은 키퍼는 거래소하고 API로 연결돼가지고 현재 시세대로 자동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0.1개를 냈으면은 지금 시세대로 하면은 95만 원 해서 95만 원에 해당하는 TOSP를 유저한테 앱을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한테 받은 암호화폐를 시장에 현재 가격대로 API로 조회를 해서 그 가격만큼의 TOSP를 발행해서 주고요. 그게 이제 매각이 돼서 현금으로 키퍼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받은 TOSP를 마치 이제 현금처럼 샵에다가 결제를 할 때 QR코드로 내가 10,000원짜리를 식사를 했으면은 찍으면은 샵에 뭐 사장님 월렛이나 또는 샵에 공통 그 계정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샵은 키퍼에다가 내가 결제 받은 거를 TOSP를 보내면 키퍼는 거래소에서 매각된 현금의 담보만큼 주는 것이고 받은 키퍼는 정산이 끝나고 들어오면 바로 소각이 됩니다. 이 구조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키퍼의 역할인데요. 키퍼는 이름이 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론 가치만큼만 현금을 발행을 하고 그 발행된 TOSP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하고 1:1 매칭이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리고 돌아가지고 정산이 돼가지고 가게 가맹점으로 현금이 정산이 되고 나가면은 그만큼 자동으로 소각이 됩니다. 항상 키퍼를 통해서 유통되는 현금과 TOSP가 등가로 유지가 되게 그렇게 역할을 해준 것이 키퍼의 역할입니다. 거래소하고 유저 사이에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역할과 환전된 현금을 1:1 비율로 TOSP를 발행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TOSP를 시제를 맞추는 건데, 세 번째 보시면은 TOSP는 발행 국가별로 한정이 됐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는 여기 뭐 한국이면 한국 한 지역 국가에서 아까 시스템만 보여드렸는데요. 원래 이 시스템 플랫폼의 전체적인 그림은 글로벌 기축 통화, 기축 결제 시스템으로의 화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에는 1원이고 일본에는 1엔인데 등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충 엔화하고 10:1, 뭐 달러하고는 1000:1. 이게 각국별로 화폐의 기본 단위가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TOSP 코리아하고 TOSP USA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앱을 깔아서 한국 키프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암호화폐를 받아가지고 뭐 10,000 TOSP를 받다. 이거는 10,000원이고요.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유저가 비트코인을 키퍼를 통해서 환전을 해가지고 10,000 TOSP를 받았다면 그는 10,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결국 TOSP 코리아하고 TOSP USA는 교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막 갈려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TOSP에서 이렇게 각 나라별로 태그를 달아가지고 TOSP 코리아, TOSP 재팬 이렇게 다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TOSP라도 내부적으로는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수합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 나라 키퍼에서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그렇게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그림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일본에 지금 키퍼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쪽에 그 저기 카드사, 증권사 이쪽하고 이제 조인트해가지고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키퍼가 이제 각국별로 세워지면은 여행자는 비트코인만 자기 이제 월렛에 담아가 저희 그 페이 앱에 월렛에 담아가 다니면서 일본에 가서 일본 키퍼에서 일본 엔화로 티어스피를 받아가 쓰고 있다가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남은 거는 다시 비트코인으로 환전해가 비트코인 갖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는 미국 키퍼에서 미국 달러로 받는 거죠. 즉 이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금융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보면 이제 법제화 내지는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외화 환전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들이 앱에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수수료는 뗍니다만은 우리가 출장이나 여행 가려면은 뭐 은행 가가지고 원화 내고 달러를 받거나 엔화를 받을 때 환수수료, 은행 수수료 다 떼고 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외화가 유통이 빈번하지 않은 조금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의 미얀마, 라오스 이런 거 갈 때 바꿔 보시면은 이 떼는 수수료폭이 더 크거든요. 아래 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이나 불편함, 시간의 로스를 줄이자고 하는 게 사실은 키퍼의 결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아이디어한 경우는 각 주요 국가의 키퍼들이 다 있으면은 암호화폐만 들고 다니면은 어느 나라 가서도 쓸 수 있고 그때 환수수료나 뭐 환전 그 비용들이 기존의 현금 화폐를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플랫폼을 기획하고 만든 겁니다. 앞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이 정리인데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속도를 담보를 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안정성, 이게 오늘 결제받은 거를 까먹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정산을 받아도 동일한 가격으로 내가 그때 판매한 가격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뭐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 DAU라 그러죠.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4,500만 명. 어마어마한 게임 플랫폼이죠. 뭐 월 매출이 3천억 이상. 여기 트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하고 비슷한 건데 그 영상을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건데 여기도 지금 DAU가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가 비트코인 캐시를 결제 수단으로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이유죠. 그 일본의 빅구 카메라처럼 가격 변동성 때문에 뭐 운영을 하다가 상징적인 건 좋은데 이게 너무 이게 경영 계획이 안 되는 거죠.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제 수단을 끊어버렸는데 이제 제2 결제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쓰면은 그 부분이 내가 담보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서나 가격 변동을 해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승인을 취소를 했고, 근데 이제 하필 트위치나 스팀을 저희가 예를 든 게 암호화폐 결제를 가장 빈번하게 쓰는 그 유저층하고 이런 서비스를 쓰는 유저층하고 딱 겹치더라는 거죠. 주 사용층이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근데 암호화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데가 요 사용자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가격의 안정성과 그런 시스템의 효율성만 담보가 되면은 이런 서비스들이 다시 암호화폐 결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장표를 넣은 겁니다. 저희 시스템은 2017년 10월 27일 날 한국에 이제 특허 출원이 됐고요. 지금 아마 하반기쯤에 뭐 최종 등록 판정이 날 텐데, 물론 이제 뭐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줘야 등록 판정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별리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특허 등록에 가장 특히 이제 발명 특허에 포인트가 두 개더라고요. 신규성, 이렇게 당연히 이제 이전에 이런 게 발명된 게 없느냐 하고 진보성 두 개를 따지는데, 별리사가 해당 특허청에 주무관하고 통화를 해가 물어보니까 이거 뭐 등록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진보성하고 신규성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행정 절차를 거쳐가 하반기에 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아까 이 목표가 뭐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017년 10월 27일에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스위스에 보면은 여기 좀 글씨 작은데 PCT라는 국제 특허 협력 조약이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고요. 하여튼 역할은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낸 특허를 스위스 PCT 그 특허청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이제 이 특허가 다른 나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나중에 출원을 할 때 초기에 PCT에다가 등록한 그 날짜를 기산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저희들은 10월 27일 날 이미 만들어가지고 스위스에 어나운스를 했기 때문에 뭐 일본에 지금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원래 특허가 등록이 되더라도 그거는 2017년에 최초 발명으로 출원한 거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업을 같이 하게 된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짐바브웨가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10경 짐바브웨 달러일 겁니다 아마. 예. 이게 제가 옛날에 삼성에 있을 때 저희 그 부서장 상무님도 자리에 이거 하나씩 어디서 받아온 건지 이렇게 가지고 코팅을 해가 갖다 놨던데 1달러와 10경 달러 결국은 화폐는 그 수치적인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활용되느냐. 이게 미국 달러가 파워를 갖게 되는 게 미국 달러의 범용성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일반 유저도 쓰지만 무기도 저거로 사고 식량, 원유 다 마약 거래도 저 달러로 하거든요. 범용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결국 그 화폐에 그 가지는 파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티오스 프로젝트 결제 시스템도 저는 범용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지역 국가의 어떤 그런 뭐 또는 어떤 쇼핑몰에 특화된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획을 하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제시장 저희들이 하는 일을 조금 세분화해서 크게 보면 현금하고 전자결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결제도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죠. 현금 결제에 저희들이 이제 기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호 이지캐시라고 우리나라 그 ATM 사업자 4대 ATM 사업자에 들어가는 업체인데 전국 2,000대 ATM 기기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청호 컴넷이라고 들어보시는 거 보이는데 그 하드웨어를 만들던 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ATM 운영을 분사를 해가지고 독립한 회사고요. 그쪽하고 저희들이 이제 지분 저희들이 투자를 통해서 제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앱으로 아까 티오스페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바꾼 돈을 이 ATM에서 청호 이지캐시 ATM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금 시장 실제로 경화 시장에도 저희들 티오스페이가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앱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KT 기프티쇼하고 연동돼 가지고 제 앱으로 기프티쇼를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6월 21일 날 완료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프티쇼를 잘 몰랐어요. 기프티콘만 들어가 가지고. 근데 사용자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기프티콘은 SKT 주도고 이제 KT가 한 발 늦었죠. 기프티쇼라는 거로 출범을 했는데 그 브랜딩 파워가 옛날에 제일제당의 미풍이 그 대상의 미원을 끝날 때까지 못 따라잡은 것처럼 기프티콘이랑 너무 박혀 있어가 사실 기프티쇼의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는 좀 약한데 사용처는 거의 동일하더라고. 저희 앱하고 자동 연동해가지고 암호화폐로 결국 기프티쇼를 사는 거죠.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빵도 사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가맹점은 지금 이제 1호 가맹점은 수원에 있는 그 일식집 프랜차이즈인데요. 그걸 기반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프라인 뭐 온라인 구분 없이 지금 저희들이 일본 쪽에서 사업을 먼저 이렇게 좀 확산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파운더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돌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 인맥이 많아가지고 뭐 일본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20 동경올림픽 때문에 일본이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되게 특히 금융청이나 이런 그 결제 시장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쪽에서 분주한데요. 아베 총리가 4년 전에 일본이 잘 아시겠지만은 70% 이상이 현금 결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항상 엔화를 현금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2020 올림픽을 걱정을 하니까 아베 총리가 4년 전에 2020 때 와보면 놀랄 거다. 우리가 다 그거를 이제 페이 세상으로 바꿔놓을 거라고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접촉하고 있는 데가 뭐 교통기관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카드사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기관 쪽은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그렇게 한 거죠. 암호화폐의 가장 이제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의 출처가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기 사고, 마약 거래하고 뭐 불법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유통이 되면은 이 돈의 출처, 흔히 말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균형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꺼리는 건데, 그 일본 국적항공사 아나나 잘 같은 경우 거기서 만약에 저희 티오스페이 앱으로 이렇게 즉 암호화폐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한다면은 항공권은 기본적으로 여권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KYC, Know Your Customer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쓸 때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역효과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게 2020 올림픽을, 동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입 관광객들한테 아주 홍보 효과가 아주 커지는 거죠. 아나나 자를 탈 때 비트코인으로 항공권을 살 수가 있네. 일본이 알고 보니까 어떤 결제 시장이 선진국이네. 이런 효과가 크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초에 지금 그쪽 이제 뭐 회장단 뭐 사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회의를 지금 세 차례 잡아놓고 지금 조의를 하러 지금 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좀 먼저 열릴 것 같아요. 2020 올림픽이라는 어떤 그 이슈 때문에. 아까 제가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면은 그 효과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여행객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때. 그리고 수수료나 비용이나 처리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거죠. 다음 주 초에 우리 김 이사님도 가시는데 일본 나고야가 인구 900만의 일본 3대 도시더라고요. 근데 나고야가 우리나라 경주처럼 무슨 이렇게 고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유입 관광객이 뭐 내외국인 합체가 1년에 한 7천만 명이 오는 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후지 택시라고 이게 택시로 하여튼 그쪽하고 이제 저희 결제수단 협의 때문에 미팅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리 물어볼 거죠. 야, 지금 일본에도 알리페이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알리페이 일본에서 그리고 뭐 기획된 라인페이 또는 뭐 위챗페이 이런 페이와 너희들이 다른 점이 뭐냐, 너희들의 강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알리페이, 라인페이, 위챗페이 이런 등등등등 페이들은 선불 카드입니다. 그게 자기 은행 계좌에 알리페이면은 중국 관광객이 중국의 자기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만큼 알리페이에서 충전해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페이 앱은 금융 계좌가 없어도 물론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반적인 경제 활동하는 사람에는 그런 게 신경을 안 써도 암호화폐만 들고 있으면은 바로 앱 깔아가지고 일본 킵하고 연결해가지고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필요하면은 ATM 모듈을 통해서 일본 ATM하고 제휴된 쪽에서 현금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알리페이나 이런 데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편의점에 단말기가 한 2만 대 깔려 있는 일본의 은행하고 지금 그 부분도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ATM 모듈 연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생업체지만은 범용성이 훨씬 뛰어나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런 페이가 없는 나라에서 온 관광객,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오는 관광객인데 현금을 안 쓰고도 우리 페이 앱만 다운받아가지고 휴대폰 인정받아가지고 암호화폐를 교환을 하면은 바로 일본에서도 가맹점에서 다 쓸 수 있고 지금 접촉하는 어떤 택시 회사에서 결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기프티쇼나 캐시카우 레일플러스는 교통카드입니다. 우리나라 3대 교통카드가 티머니, 캐시비, 레일플러스가 있는데 레일플러스는 철도청 쪽 자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캐시비 플랫폼에다가 저희 페이 앱을 연동을 시킵니다. 6월 21일 기프트쇼 끝나면 이제 바로 연동이 들어갈 건데 그러면은 저희 앱으로 캐시비 교통카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일본에도 같은 모델로 적용하는데 그거의 확장 버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나 잘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앱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일반화 시키면은 결국은 블록체인이 크게 갈 방향이 화폐의 본래 기능으로 암호화폐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라는 거는 화폐의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화폐의 본래 기능 중에 가장 크게 두 개가 보면은 결제하고 송금입니다. 근데 송금은
말씀드린 리플이 사실은 지금 이미 시장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리플이 그것 때문에 제가 리플 포유에 근무했을 때 5원, 6원 하던 게 지금 뭐 거의 500원 가까이 하고 있죠. 100배 이상 뛰었습니다. 480원 어제 보니까 뭐 그렇게 하던데 리플이 송금, 국제 간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쪽은 리플의 뭐 영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실제로는 시장 규모는 100배 이상입니다. 결제 시장이. 한국 경우를 보면 2014년 말에 국내에서 국외로 아웃바운드 나간 그 송금이 물론 금융기관을 통해서인 거죠. 뭐 환치기 이런 것 빼고 7조 원 정도였는데 이 국민은행 경제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에 결제 규모는 700조입니다. 딱 100배더라고요. 그래서 화폐, 즉 결제 시장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하단 그런 전쟁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부분의 어떤 공유 부분, IBM이나 삼성 SDS가 프로젝트하고 있는 물류 시스템의 데이터 검정, 뭐 접근성, 그 다음에 또 개인 정보의 보안화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고요. 저는 크게 데이터 부분과 화폐 시장을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화폐 시장 쪽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